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자, A매치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카메룬전을 이제 우리나라가 카메룬전에서 1대0으로 승리 거뒀는데, 손흥민 선수가 득점도 하고 굉장히 좋았던 경기 같은데,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의 출전이 불발됐다 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쪽에 가까운데, 어찌됐든 그 이유가 좀 크고, 그 이강인 선수가 못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저는 이제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강인을 안 쓰느냐 이걸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목을 자극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 제목을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진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진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이강인 선수 자리가 없어진 이유가 손흥민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자극적이지만 내용은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을 거예요. 되게 이제 제가 평소 좋아하는 것처럼 막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고는 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먼저 전제 사실을 좀 말씀드리죠.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두 번째 전에 올렸던 그 코스타리카전 앞두고 올렸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 보니까 1,400회 정도 봤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를 프리뷰를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한테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 맞췄죠, 결국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4-4-2 쓸 거다. 4-4-2 쓸 거고 오른쪽 미드필더로, 그러니까 윙어에 가까운 미드필더로 이재성 선수가 나올 거고, 최전방에 황의조 선수가 나올 수 있지만, 수비적으로 하는 걸 고려했을 때는 정우영이 나올 수 있다. 투톱으로. 손흥민의 파트너, 투톱 파트너로 정우영, 손흥민이 나올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기 딱 맞췄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점들을 벤투 감독이 똑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전술을. 근데 이제 이거는 벤투 감독이 저랑 똑같이 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벤투 감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엿봤다고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왜 들었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왜 출전하지 못했냐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먼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포메이션이. 그죠? 4-4-2 형태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기는 흔히 말하는 이 7번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인데, 그럼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사실은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난번 코스타리카전 때 보면은 이쪽에 황희찬 선수 쪽에 움직여주기도 했고, 이번 경기에서 득점 날 때 보시면 후방 쪽에 내려와서 이쪽 뒤쪽에서 반대편으로 쫙 오픈해주는 패스, 이 한 방 전환된 거를 여기 있던 황희찬 선수가 잘 받고,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 받고 들어오는 동안에 이제 여기 있던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면서 머리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장면도 사실은 벤투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득점 장면에서 이 장면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6월 A매치 때도 이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반대쪽에 오픈해줬던 김진수 선 쪽에 오픈해주면서 득점 나왔던 게 그 경기가 무슨 경기인지 정확히 지금 그 남미 팀들이어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후방에 내려와가지고 연결해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프리롤로 움직이는 손흥민 선수가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정말 이치에 맞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상대가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나 뭐 혹은 가나라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력이 딱 떨어진다고 말할 만한 팀이 없거든요, 가나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가장 그 부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곳 한 곳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그건 무조건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더 좋아진 거는 김민재도 웬만한 선수들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니까 두 군데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앞선다라고 말할 구석이 없는 거죠. 근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전술적으로 많은 걸 시도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막 뭐 김민재 선수가 올라와서 볼 전개를 해주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고, 부담을 덜고 전술적으로 쓰기에 가장 좋은 카드는 그렇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제가 지난번 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손흥민 선수가 그 아시아 레벨에서는 측면에 나올 때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왜 중앙으로 옮겨놨냐, 이걸 딱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측면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선수가 중앙에 갖다 놓으면 위로도 올라가고요, 뒤로도 내려오고요, 측면도 도와주고요, 때로는 수비도 도와주고요. 손흥민 선수 잘 뛰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손흥민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자유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자유를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측면에 있던 선수를 빼놨으니까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비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선수를 하나 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재성 선수를 제가 측면에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백업이 지금 제가 보기엔 권창훈 선수인데, 이 두 선수 특징이 뭐냐면 측면에서도 뛸 수 있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전형적인 윙 플레이어가 아니라 미드필더 성향에 강한 측면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선수들을 넣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쪽에 있던 거를 중앙으로 옮겨놓은 대신에 측면도 도와줄 수 있게 해놓고, 이쪽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미드필더가 셋이었잖아요. 이렇게 배치될 때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쪽 커버 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전형적인 윙포드를 이런 식으로 4-4-1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여기에 부하가 걸리니까 밸런스를 어떻게 옮긴 거예요? 여기 둘 놓는 대신에 약간 안쪽으로 좁혀 놓으면서 여기도 도와줘야 되고 여기도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이재성 선수가 공격할 때 어저께 보면은 그 전반전 초반쯤에 오른쪽 돌파해주고 크로스 올려주고 막 그 정우영 선수 헤딩했던 그 장면 보시면은 측면 쪽에 공격을 나갔잖아요. 근데 그 장면 제외하고는 또 중앙 쪽에서 수비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전반전이긴 하지만 그 권창훈 선수도 지난 경기가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여기를 절충형 측면과 중앙을 다 갖다 놓을 수 있는 형태를 갖다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손흥민한테 자유를 더 많이 준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손흥민이 잘하는 걸 보고 싶다, 더 많은 걸 하는 걸 보고 싶다라는 그 어떤 욕망이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돌파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롤을, 득점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면 득점 장면에서 득점도 본인이 했지만 반대편 열어주는 패스들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밸런스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업로드했던 그 영상처럼 황희찬 선수만 갖다 놓는 이유는 이 반대편이 수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 공격에 좀 힘을 싣고 이쪽은 수비적으로 좀 내려놓는 형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가 아시아권 팀들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를 굳이 중앙에 갖다 놓고 프리롤을 주지 않더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1대1로 상대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됐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이나 가나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 개인 기량에서. 이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술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벤투 감독의 전술이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다 맞췄잖아요. 4-4-2 쓸 거다, 측면에 이재성이나 권창훈이 갈 거다, 최전방에 정우영 나올 거다. 이거 맞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전술을 짜기 때문에 제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전술들을 막 쓰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예측이 힘들죠. 하지만 벤투 감독이 여지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스타일은 유지하되 우리가 본선에서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우리 걸 하면서도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전술을 고민해보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설명드린 그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예측을 드렸던 거고, 그게 다 맞은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왜 이강인 선수 자리가 없는 건데?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제 구독자들 중에는 많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서 그 마요르카 경기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마요르카 경기에서는 누가 프리롤이죠? 마요르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프리롤입니다. 그러니까 원톱 무리키 있잖아요. 그 헤딩 잘 따는 선수. 무리키를 놓고 수비 옆에 이강인 선수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요르카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볼을 잘 차는 팀이 아니고 이강인 선수 쪽에 공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잘 풀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 전개에 마음껏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준 거죠. 그죠? 그래서 수비할 때 보면 이강인 선수가 4-4 이상 형태에서 앞에 설 때가 많아요. 도와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4-4-2의 2 위치나 혹은 뭐 2 위치에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벤투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손흥민 선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아기리 감독도 이 3선에 그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황인범이 있는 여기에 쓰지 않는 이유는 아기리 감독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수비까지 다 시키기엔 스태미너나 뭐 피지컬이나 이런 게 좀 불안한 거죠. 수비력 자체도 그렇고. 경기 흐름을 수비적으로 읽는 눈도 그렇고. 공격적으로야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비적인 면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가 우리나라보다 잘하니까. 수비를 못하는 선수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를 빼고 이강인을 넣어야 되냐?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면 손흥민을 밀어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술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쓰는 건 어때?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도 좀 반대인 게 뭐냐면 이 둘 다한테 프리롤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황의조 선수나 조규성 선수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비는 성실하게 합니다. 공격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는 성실하게 하는 편들이고 많이 뛰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돌릴 때 등지고 좀 득점이 더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왔던 거를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거나 여기서 뭔가 헤딩을 해준다거나 버텨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쓸 거고요. 정우영 선수 어저께 보셨죠? 수비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돼야 손흥민한테 전방 압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우영 선수처럼 뛰어야.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자리가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황의조나 조규성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질 못해요. 그리고 작은 정우영 선수가 하는 것만큼 수비 압박 강도 높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붙어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팀의 확실한 에이스고 지금 이 대한민국 대표팀은 사실상 손흥민 팀이잖아요. 이제 조금 김민재 팀 같기도 한데 손흥민 팀이고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득점력과 패스도 잘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침투 능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경기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손흥민이 강하고 지금의 이 442 구성 자체가 손흥민의 가진 개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자리인데 이강인 선수를 굳이 손흥민 선수를 빼가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가? 본선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고민해보면 손흥민 쪽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부른 이유는 여기 쓸 수 있을까? 이 앞에? 라고 계산을 해서 불렀을 것이고 이 자리는 아니에요. 수비력이 떨어져서. 본선에 가도 못 나와요. 이 자리는. 여기 혹시 경기들 해외 축구 보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로드리고 벤탄쿠르인가요? 갑자기 로베르토인지 로드리고죠. 벤탄쿠르가 토트넘에서 지금 미드필더 선수고 그 파타누가 레알 마드리드 페데리코 발베르데인데 얘네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완전 싸움꾼들이에요. 엄청 잘 뛰고 엄청 다부지고 그러고 나중에 공 끊은 다음에 빨리 전진하고 이런 거에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꾼들인데 지금 뭐 황인범 선수나 정우영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지금 입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손준서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기술적인 면이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훨씬 이강인 선수보다 이미 많이 뛰어왔죠. 전북에서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이강인이 보고 싶어서 3선에 혹은 이 중앙 투미들에 써야 된다? 이건 저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를 밀어낼 만큼의 공격력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팀이니까 그게 얘기면은 모든 게 설명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나쁜 선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도 나오면 궁금하죠. 이번에 소집됐다는데 좀 궁금하죠. 어떻게 나올지. 근데 저는 어제 경기 같은 그 전술에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어디 뛰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이강인이 어디 들어가야 돼? 대체. 어딜 넣어야 이 팀에 녹아들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발렌시아에 있을 때 처음 부른 것도 벤투 감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소집 자체를 벤투 감독이 먼저 했다는 건 뭐냐면 그 기술적인 면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잘하고 있을 뿐인데도 벌써 또 불러서 한번 확인했거든요. 얼마나 하는지. 물론 장기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감독을 금방 떠나가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성장세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벤투 감독은 어떻게 보면 좀 냉혈한 같은 면이 있잖아요. 어저께도 그 정도 연호하고 하면 들여보낼 만한 한데도 고집을 피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월드컵 남겨놓고 이번이 뭐 A매치 뭐 마지막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본선에서 써야 될 전술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틀을 유지하면서 손흥민 시프트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이강인은 쓸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손흥민은 3경기 다 풀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전술도 변화를 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 굳이 그렇게 실험까지 해가면서 이 최전방에 쓰는 걸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자리가 없다.
지금 손흥민 중심으로 짜져 있는 4-4-2에는 자리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벤투 감독 전술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고 절대 성공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스타일답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반란을 노려볼 만한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4-4-2 전술이. 근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금 평가전 상대가 아쉬웠던 건 좀 강한 팀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강한 팀이 없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뭐 저기 유럽 애들은 네이션스 리그 해버리고 남미 팀 잡아야 되는데 이미 뭐 브라질이랑은 지난번에 했고 아르헨티나 돈 많이 줘야 되는 팀들이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웠을 거고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약한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형태의 경기를 하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두드려 맞는 형태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높았고 지난 코스타리카전도 마찬가지였고 상대가 좀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팀이었는데 뭐 가나전이나 그 정도 나오지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다. 그런 가상의 포르투갈, 우루과이 상대로는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전술적으로는 일단 벤투 감독이 계속 실험하면서 그러니까 숙련도라도 높여보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2가 본선에서도 플랜 A가 될 가능성이 크고, 조금 점유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45 정도 더 주면 안 된다. 45% 정도를 주고 55%를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한테 내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적은 기회에서 좀 득점을 노리는 형태. 그거를 또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자유롭게 두는 거죠. 어떤 때는 저 골대 앞에 가서 골을 넣으라고. 측면에 있을 게 아니라 중앙에서 움직이면서 골을 넣어줘야 돼 네가,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조금 득점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타리카전처럼 기회가 왔을 때 날리면 본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그건 감독이 해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는 또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술 자체도 괜찮았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낫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좀 주로 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득점 찬스를 못 만들었냐 하면은 그래도 몇 개 좋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정우영 선수 헤딩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프리킥 좋은 장면도 있었고 몇 장면들 괜찮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퀄리티로 한 3, 4개 정도? 5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찬스 만드는 거는. 그리고 수비적으로 많이 위태로웠느냐? 그렇게까지 많이 위태롭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는 없어요, 수비 자체가. 그럼 우리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브라질이겠죠. 완벽하게 틀어막으면. 그래서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선에서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결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경기력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덜 말이 있을까요? 결국 이강인 선수 얘기하다 보면 다 팀이 리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고, 저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많아지는 것도 되게 축구가 즐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좀 변명을 좀 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좀 약간 좀 첨언 드리면, 이강인한테 그럼 뭐가 부족해요? 라고 옛날에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예전에 제가 기사 쓸 때 그 전술기술 기사를 제가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나왔던 건데, 그 베르나르도 실바라고 있잖아요. 포르투갈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만나겠죠. 베르나르도 실바가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프리미어리그에서 힘이 약한데. 근데 그걸 설명해주는 아마 제 기억에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포르투갈에 있을 때 은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드워커라 괜찮다고. 그러니까 수비할 때 한 명 늘려줘서 12명이 뛰는 거, 수비할 때는 수비적으로 도와주고 전방 압박할 때는 또 전방 압박할 때 도와주고 혹은 공격할 때 또 뛰어들고 이런 거를 많이 하면서 이 선수가 12명이 뛰는 효과를 내주니까 피지컬이 약해서 때로는 뚫리고 어떻게 보면 상대한테 약점을 노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뛰는 활동량으로 그걸 다 커버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단번에 체력이 올라올 수는 없고 이강인 선수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굉장히 뛰는 양도 늘고 잘 뛰고 늘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하지만 현 시점이 중요하다. 왜냐? 결과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항상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라는 그 얘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당장 필요한 단계에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한테도
좀 좋은 영향이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인은 좀 머쓱하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그런 성격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뛰고 싶은 마음이 물론 굴뚝 같겠죠. 하지만 내가 실력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제끼고 내가 1번이든 혹은 2번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돼서 들어가야지.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이걸 외부에서 팬들이 넣어라 해서 들어가서 뛴다 그래도 전 별로 안 기쁠 것 같거든요. 내가 실력이 돼서 준비가 됐을 때 들어가야지.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어떨까, 응원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K리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